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소화기의 질환에 대해서 그때 소화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소화기의 처음에 구강에서 생기는 침, 여기 침에는 푸티알렌이 있고 그 다음에 구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항문까지 소화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부도 잠깐 봤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강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염과 그거에 대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소화성 궤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성 궤양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가장 위에서 위에 12지장 궤양에서 가장 빈도가 높고요. 그리고 위궤양과 식도 궤양으로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점막이나 유문이죠. 그래서 유문은 위에서 12지장을 넘어가는 그 근육을 말하고요. 그래서 유문과 또는 12지장 점막 일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괴사되는 것을 궤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궤양이 근육층까지 침범해서 뚫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뭐 위의 내용물이라는 소화 효소 등이 복강으로 나오게 돼서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위궤양이 소화성 궤양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거는 보통 보시면 남성이 여성보다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 40세 이상의 남성 성인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원인에는 사실은 원인 불명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심리적 갈등, 신체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뭐 신체적 스트레스 같은 거 심한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화상, 전신감염, 쇼크 등에서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에 의해서도 그게 남아가지고 그 균이 위 점막을 깎아먹어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자극설에서는 자극성 음식이나 흡연, 카페인 등의 원인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약물 같은 경우에서는 아스피린이 대표적으로 이게 위궤양을 소화성 궤양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제제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철분 제제, 히스타민 제제 같은 경우도 원인으로 들고 있습니다. 증상은 뭐 속쓰림, 동통이죠. 동통인데 공복 시나 밤 12시에 새벽 2시 정도에 위가 비었을 때 이렇게 산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이런 공복시 통증이 나타납니다. 보통 이거는 12지장 궤양에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쓰리고 아픈 통통이 우측, 이게 아파서 우측 어깨로 등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명치에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걸 또 오심과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변비라든지 혈변같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먹은 아까 12지장 궤양은 아까 공복 시에 통증을 느낀다고 했는데 보통 위궤양일 경우는 음식 섭취 후에 통증이 있고 구토하고 나면은 약간 좀 완화되는 그런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통증이 위궤양일 때와 12지장 궤양일 때가 약간 통증이 종류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를 보면은 보통 2, 3주 동안 안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금주라든지 금연, 불안감 같은 거, 스트레스라면 불안감이라면 뭐 금연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식이요법이 좋겠죠. 그래서 식이요법은 고단이라든지 고비타민, 네, 그렇게 주시면 되고, 그리고 식사가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소량식 자주, 그 다음에 탄산 음료 같은 거 금지시키고, 약물요법 같은 경우에서 약물요법 할 수 있어요. 제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약물에서 아스피린 같은 거는 금지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거, 뭐 카페인, 뭐 알코올 같은 거 이런 것들 아까 금주 금연에 포함되겠네요. 이런 것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되면은 외과적 수술요법, 부분 위절제 수술을 한다든지 위전정부 수술을 한다든지 뭐 그리고 미주신경 절제술, 이문봉합술 같은 거 뭐 다양한 방법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합병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위궤양에서 천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위천공이나 위출혈 같은 거, 위천공일 때는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시면 이제 위암이 나오는데, 위암 같은 경우는 증상에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대상자들한테 소화기계 특이적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특이적 증상은 소화불량이라든지 아니면 오심고투, 그 다음에 뭐 특이적 증상들이 변비라든지 뭐 아니면 위상과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속에 특이적 증상이고, 그 다음 혈변이라든지 빈혈, 그 다음에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및 간호를 보면 위암은 뭐 식이요법, 저섬유식이를 준다든지 부드러운 식이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통증 완화 방법으로는 뭐 체위 변경이나 환경의 자극을 감소시키고 방문객을 제한해서 환자분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수술요법, 뭐 부분 위 절제 수술이나 완전 위 절제 수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심리적, 뭐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화학요법이나 뭐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방사선요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만약에 수술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위절제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급속 이동 증후군입니다. 덤핑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럴 때 이런 것은 왜냐면은 이 대상자들이 보통 위가 짧아지잖아요. 위가 없어질 수 있고, 위 완전 절제했을 경우는 뭐 10도에서 12장으로 연결해 놓는다든지 해서 위에서 하는 부분이 없이 음식물이 바로 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인데, 그래서 보면은 음식물이 위에가 잘 섞이지 않은 채로 고농도의 당질이라든지 전해질 음식물이 위에서 바로 소장을 통과할 때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량의 세포 외액에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그걸 갖다 다 소화시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혈당이 막 올라가는 것입니다. 고혈당으로 나타날 때 이렇게 하는데, 주로 식사 후에 5분에서 30분 사이에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어지러움이라든지 실신, 신개항진, 발한, 복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식사할 때 위를 천천히 비울 수 있도록 횡와이로 누워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식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식후 20에서 30분 동안을 누워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에 많은 정체가 바로 소장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식사할 때 보통 한두 시간, 식전 1시간이나 식후 2시간 동안 수분 섭취, 물 같은 걸 먹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국물 같은 경우도 국물보다는 뭐 건더기를 주시는 게 좋도록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지방변이 없다고 하면은 지방 섭취를 제한하지 않도록 해서 위에서 음식물이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시계를 보면은 보통 고단백질이라든지 고지, 저탄, 수분을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통 위를 절제하고 나서 위염이라든지 식도염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부 제거로 인해서 12장 내용물이 역류해서 담즙이 위와 식도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위염이라든지 식도염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음식보다는 조금씩 자주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비타민 B12 결핍증이 나타나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비타민 B12가 보통 위벽에서 내적 인자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가 절제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비타민 B12를 흡수가 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악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5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를 한 달에 한 번씩 근육 주사를 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급속 이동 증후군은 왜 생기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리고 식사 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간호 방법 같은 거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통 급속 이동 증후군, 다시 설명하면 위절제 수술에 올 수 있는 문제이고, 대개 수술한 지 6에서 12개월 정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방은 한 번에 섭취하는 음식물을 양을 줄이도록 하는 거, 소량씩. 그리고 고단백, 고지방, 그리고 저탄수화물,
수분이 적은 식사를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식사 시 자세 아까 횡하이라든지 취기를 취하도록 하고 식후에도 가능하면 누워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지방 섭취를 늘리고 식전 1시간이나 식후 2시간 동안은 수분 섭취를 하지 않도록 한다. 다시 한번 하시고 그리고 더 이제 진정제로나 항경련제 복용해서 위배출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까 완전 위절제 수술로 비타민 B12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악성 빈혈을 위해서 비타민 B12 근육주사가 필요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수염. 우리 충수염은 보통 증상에 미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구토라든지 맥번위 부위 통증이라고 하는데 맥번위는 오른쪽 아래쪽에 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로어 쪽에 그래서 오른쪽 아래쪽 쪽에 통증이 그래서 쿼드란트 그 부위에 RRQ라고 하는데 그 부위를 눌렀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뛸 때 반동으로 해서 맥번위 충수가 반동으로 염증이 된 게 반동으로 해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맥번위 부위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욕분이라든지 오심과 구토 같은 거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치료 및 간호를 보면은 보통 이때는 보통 통증의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먼저 그리고 금식 MPO 왜냐하면 수술에 들어가야 되니 곧바로 왜냐하면 충수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막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금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환자가 체온을 자주 측정해서 체온 감소를 위해서 알코올이나 스펀지 목욕이라든지 얼음 주머니를 데워줘서 수술할 때까지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장이라든지 복부 연료법 같은 걸 실시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환자를 편안해주기 위해서 알코올이나 등 마사지, 이완요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요기를 느끼면 소변통을 대주어서 소변 방광 꽉 참으로 해서 통증을 더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합병증은 복막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보통 방광팽망은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 부위에 방광팽망을 막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개선에 압력을 줘서 치유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광팽만을 막도록 해서 소변을 자주 보도록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가 국소회장염이라고 해가지고 레지널 엔테라이티스 또는 크론 디지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소회장염인데 소장에 생기면은 국소회장염이고 대장에 생기면은 크론 디지즈, 크론 대장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불명이고요. 요인은 그다음 환경적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은 복통이라든지 설사, 체중 감소나 또는 혈변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및 간호를 보시면 보통 잔여물이 적고 연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철분 섭취, 설사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우리 철분 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철분 섭취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합병증은 장이 협착이 될 수 있고 피스툴라라고 해서 누관 여기 장 쪽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장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장암은 주로 보통 대장에 발생하는 동양성 질환인데 보통 어디에서 많이 생기냐면 직장이라든지 S상 결장에서 많이 대부분 생기고요. 가장 흔히 발생하고 그리고 호발 인자를 보시면 보통 40세 이상 특히 60세 이상에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장염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폴립이 있다는 거,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폴립 같은 거, 용종 같은 것이 있는 가족력이라든지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있다든지 국소회장염, 골반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한테 대장암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 이것도 원인 불명이고요. 그리고 저섬유성 식이를 많이 드신다는 분한테 암이 생길 수가 있고 지방이나 육류, 과다 섭취 이런 식이로 인해서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진단적 검사를 보면 자멸검사로 생각하고 자멸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대변 검사죠. 그래서 대변 검사 하기 위해서 자멸검사에 약간 주의사항이 있는데 3일 전부터 뭐 빨간 음식
그러니까 밑이라 고기라든지 아니면 빨간 채소 같은 거, 캐비지 같은 거 있잖아요. 양배추 색깔 있는. 그 다음에 철분 제제 같은 거. 왜냐하면 대변에 그런 색깔이 섞여서 나와서 검사하는데 약간 진단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3일 전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경 검사도 할 수 있고요. 재장경을 통해서 뭐 바이옵시, 용종, 생검을 통해서 암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단력 검사에 자멸 검사, 직장경, 대장경 검사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치료 및 간호는 외과적 수술이 있고요. 외과적으로 그 용종 부분을 잘라낸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약물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대장이 자르는 부위가 암이 많이 퍼져가 자르는 부분이 굉장히 넓을 때, 그것이 이제 항문하고 간격이 짧을 때 생길 수 있는 인공 항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인공 항문은 왼쪽 아래쪽 로어 쪽에다 항문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소장이나 대장 일부를 복벽에 통해서 꺼내서 장에 구멍을 내서 복부에 고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장르 같은 것은 뭐 영구적 장르도 있고 일시적 장르로 구분될 수 있고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뭐 오른쪽에 있으면 회장루를 할 수 있고, 회장 쪽으로 소장 쪽에서만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장 쪽에 결장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자를 관리할 때 보면은 장루 수술 후에 초기 주의사항이 있는데, 보통 색깔의 장루 부위가 색깔이 젓갈색이라든지 보라색, 검은색 같은 게 변한 경우에 즉시 보고해야 됩니다. 관찰해서. 그리고 수술 후 초기에는 보통 소화불량이라든지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섭취량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결장류의 경우는 충분한 수분과 섬유소의 섭취를 해서 변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회장류의 같은 경우는 모든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섭취하고 잘게 썰어서 먹는 것이 물분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대로 음료를 섭취하거나 껌을 씹는 것은 흡입 때는 가스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좋지 않고요. 탄산음료라든지 양배추, 양파, 콩 튀긴 음식 등 가스 유발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음식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달걀이나 치즈, 마늘, 양파, 생선, 콩 같은 거 이런 것도 특유의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드시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식사와 간식을 규칙적인 시간에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탈수와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장루 인공 수술 환자에 할 수 있는 간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루 수술 케어는 간호는 우리가 충분히 가르쳐서 교육을 통해서 대상자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이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것이 대장 수술하기 전에 다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2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는 진공흡인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진공흡인기는 석션은 간호조무사의 치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속하고요. 그리고 진공흡입기를 할 때는 석션기를 대줄 때는 팁을 치아 가까이에 대주어서 의사선생님들이 치과 치료를 할 때 별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진공흡입기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강 내에 있는 물이라든지 침, 혈액 등을 액체를 빨아들여 흡인해서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의사가 치과 치료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물이라든지 핸피스에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로 인해서 가리지 않도록 석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팁을 댈 수 있으면 치 가까이에 대어주고, 그리고 진공흡인기의 팁이 치경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진공흡인기에 사용하는 이거 오타가 나왔네요. 사용하는 일은 간호조무사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진공흡인기 위치는 의사가 진료하는 손에 맞추어서 사용하도록 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핸피스를 잡고 있을 때는 진공흡인기도 오른손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진공흡인기의 팁은 1일 3회 교체한다. 이 석션기는 매 대상자가 다를 때마다 깨끗한 걸로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일 3회가 아니라 매 대상자마다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답이겠네요. 그 다음에 침요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침요법. 그래서 우울증이나 신경증. 우리 침요법은 보통 어디에서 할 수 있냐면 침요법을 보시면 보통 우리 적응증은 소아과적으로도 가능하고요. 경이라든지 경련 같은 게 특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과적이라든지 내과적 편도선염, 감기 같은 것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적으로 우울이나 신경증이 있다든지 불안신경증, 수면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골관절 근육계, 침요법 많이 하죠. 두통이나 편두통, 3차 신경병, 관절염, 소아마비, 후유증, 메니에르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고 부인과적에서는 월경통이나 출산 시 진통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만 촉진이나 태아 위치 조정 등에도 유효한 효과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과나 이비인후과에서는 결막염이나 다래끼 같은 합병증이 없는 백내장이나 어린아이 사시 등의 눈의 질환이라든지 부비동염, 비염 같은 것에도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기사항에는 보통 치료법에서 일반적 금기에는 몹시 피로할 때라든지 아니면 배가 몹시 아플 때 아니면 몹시 배가 고플 때 갈증이 심할 때는 침을 놓지 말아야 되고요. 생리해부학적 금기는 안구라든지 고막, 심장, 폐, 후두나 고환이나 외생식기, 유두 등에는 침을 놓지 않거나 놓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임신 3개월이나 임신 2개월이나 3개월 임산부의 하복부라든지 요부, 청골 부위에는 임시 5개월 이상은 상복부에 침을 금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병리적 금기에는 급성 심장질환이나 출혈이 있을 때는 암 환자에게도 암 조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울, 신경증이나 수면장애에 적용 가능하다. 맞죠? 근만성 대장염에 특효가 있다. 각종 디스크 질환에 효과가 있고 식후에 배가 부른 경우에 효과가 있다. 급성 심장질환이나 병리적 금기 출혈이 있을 때 암 환자한테 이거는 병리적 금기라고 했죠. 이거 배가 부른 게도 일반적으로 금기한다고 했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구법은 뜸이죠. 네. 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전신에 허한 경우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보통 고열 환자에게 사용한다. 임시문은 하복부에 뜸을 뜬다. 임시문은 그쪽에 금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심장 부위에 직접 구법을 뜬다. 이것도 안 되죠. 예, 대혈관 부위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지에 먼저 뜸을 뜨고 나서 이것도 얼굴에는 보통 뜸을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답은 전신에 허한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맞네요. 이게 옳은 것이니까. 네. 네, 그 다음에 급성 통증 반응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급성 통증의 반응에 보통 급성 통증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만성 통증이 구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급성 통증은 보통 6개월 이상이고요. 6개월 이하이고요. 그리고 만성은 6개월 이상. 네. 그리고 이때에 혈압이나 바이탈 활력 증후는 보통 혈압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맥박과 호흡은 올라갑니다. 양쪽은 똑같이 짝꿍이니까. 그리고 만성 같은 경우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때 동공은 어떻게 되냐면요. 동공은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때는 정상입니다. 만성은. 네. 그리고 여기서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는데 이 자율신경은 교감이 되고요. 여기는 부교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으니까 보시면 볼까요? 한번 동공이 정상이다. 이거는 만성 맥박수가 증가하고 이거는 급성 통증이 되네요. 그 다음에 편두통이나 만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보통 뭐가 속하냐면 이거는 만성에 속합니다. 집중력이 향상이 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 저하가 되겠죠. 면역 기능이 향상이 아니라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답은 여기서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맥혈 가스 분압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 우리 동맥혈 가스는 ABGA라고 하는데 보시면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판단해요.
검사 전에 금식이 필요하다. 검사 전에 이것은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체열 부위를 5에서 10분간 압박한다. 네, 맞죠. 네, 5에서 10분간 압박해야 되고, 그리고 체열한 혈액을 실온에 보관 가능하다. 이거는 혈액을 바로 검사실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 상자에 체열을 넣어서 바로 즉시 검사실에 넣어야 되고, 체열한 혈액을 공기에 노출 가능하다. 이게 공기에 노출되게 되면 가스 분석 결과가 틀려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압박이 된 그것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일반 체열기를 사용한다. 체열 주사기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헤파린으로 코팅 처리한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맥혈 가스 분석은 주로 어느 에서 하냐면 요골동맥에서 많이 채취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요골동맥은 우리가 근접하기 쉽기 때문에 요골동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체열 부위를 왜냐하면 이 동맥압이 좀 세기 때문에 혈액이 10분 정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비비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검사 결과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pH가 보통 정상이 7.35에서 7.45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PaO2는 얼마니까 우리 80에서 100이 좋고요. 네, 지금 제가 그리고 PaCO2 보통 35에서 45 미리 이퀴발런트. 그다음에 HCO2 중탄산염 이것은 22에서 26. 이건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이 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 혈액은 2.5cc 정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체열 즉시 얼음 상자에 넣어서 검사실에 보내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5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